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융통화위원님들께서 연말에 협의하셔가지고 의결 절차를 거쳐서 26일 날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먼저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운영 여건과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물가 안정 목표 2014년에서 15년 중에는 물가 상승률 기준을 2.5에서 3.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2012년 말에 설정해서 3개년간 물가 안정 목표를 이미 설정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신용 정책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가 보고서를 발간해서 물가 여건을 설명을 하고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도 연 2회씩 작성 발간해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 그리고 통화신용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여건으로 두 번째 금융경제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 세계 경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3년보다는 좀 높은 3%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에서 2013년에 1.6% 봤었는데 2014년에는 2.6%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조금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방 위험 요인도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흥시장국이 작년도 하반기에 특히 5월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인도,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 때문에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성장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 지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경기 부진에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미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또 조금 최근 와서 좀 완화되긴 했지만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존해 있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주요 신흥국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유로 지역의 금융중개 기능 위축 등이 세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은 주요 선진국의 민간 신용을 보면 미국은 최근에 상당히 전년 동기비로 봐서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올라가지 못하고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실물 경제 전망입니다. 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국에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 성장은 2014년 중에 글로벌 경기 회복, 소비 및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만 향후 성장 경로에서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그런 것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GDP 갭의 마이너스 폭 축소 그리고 무상 보육급식의 물가 하락 효과 소멸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기 조사국에서 전망한 거 보시면은 2013년도에 1.3%, 근데 2014년에는
2.3%로 올라갈 예정이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특히 하반기로 가면은 2.8%가 전망이 돼서 우리 그 중개 물가 목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입니다. 금융시장 가격 변수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서 금리와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그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 그리고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여기 보시면은 그 10개 국내 증권사 전망의 최고 최저 평균치 이렇게 갖다 저희들이 봤는데 대체로 QE 테이퍼링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주가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외국 국내 9개 증권사 전망 평균 보면은 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국내 금융시장 관련해서 그 주요한 그런 그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은행 대출 측면에서 보면은, 2014년에는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 그리고, 회복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가 서로 영향이 교차하면서, 금년이라고 하면은, 지난해에 썼기 때문에 좀 이게, 그런데 작년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은행 대출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전체로 보면. 다만 고금리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큰 다중채무자나 저신용, 저소득 가구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분위별로 가계부채 대출금리를 보면은 그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나 가계부채 보유액 비중은 5분위 상위 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소득 가계의 1분위 가계, 2분위 가계 이게 저소득으로 갈수록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금리가 앞으로 이제 올라갈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건에 비추어서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노력 강화,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효과 극대화. 먼저 기준금리 운영입니다.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그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물가 안정 목표에 하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 완화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 내부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한계 기업 구조 조정이 지연되는 그런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으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정책 수단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현행 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해서 금리정책 파급 경로의 저해 요인 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는 의결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결문이 통화정책 시그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도 체제 내용 등을 계속해서 개선해서
정책 시그널링 효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유국채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증권 대차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개시장 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공개시장 조작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단기 금융시장 개편,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시장 참여 제한이 등이 금리정책 파급 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좀 동시화되지 않고 차별화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요인에 의해서 수익률 곡선이 급격히 가팔라지는 현상, 스티프닝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노력 강화입니다. 금융부문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경보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거시건전성 분석국에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거시건전성 상황 종합 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신용시장, 자산시장, 은행, 섀도우 뱅킹, 자본 유출입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적 리스크의 축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검사 시에 시스템적 리스크 조기 파악에 중점을 두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은행, 취약부문 등을 점검하는 한편 수검기관과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검사 결과의 분석 그리고 정책 판단 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계속해서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조기경보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차별화,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의 잠재불안 요인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이고 특히 작년에는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용차별화 현상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에 신용차별화 가계부채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위험에 대한 높은 경계감,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오팡부진 그리고 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가 금융안정이나 가계 소비, 저축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금융규제 기준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젤3 유동성 규제 LCR의 국내 도입,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규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바젤3 기준 규정화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할 계획이고 금융결제국에서는 지급결제 관련 신국제 기준의 원활한 국내 이행 그리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금융망의 운영체계 개선 그리고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모입니다.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원협의회에서 의원님들 논의하실 때 엔저 문제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걸 대외 이제 보도자료로 나갈 때는 엔저를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급격한 해외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고 시장 기대 쏠림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뭐 공개 시장 조작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확산 전이될 그런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 상시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그 컨틴전시 플랜을 계속 점검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층적 금융 안정망 확충,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방안 수립 등을 통해서 외부 충격 흡수 능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기관하고의 금융 협력 관계, 다른 나라 국제기구, 다른 나라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 금융 협력 증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게 계속 추진해 나갈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및 효과 극대화입니다. 작년 말에 같이 26일 날 그 금융기획팀에서 보도자료를 같이 뿌렸습니다.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 내용인데 우선 명칭이 조금 대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총액한도대출, 뭐 애그리게이트 실링 뭐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져가지고 외국에 특히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바꿨고 또 실질적으로도 금융지원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요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 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적인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공동검사 등을 통해서 자금 지원의 적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검토해서 설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 수시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팀장님께서 세계 경제 전망하고 저희 국내 경제 전망을 간략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있는 걸 설명하기보다는 뭐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나 뭐 신문에서 본 얘기 이런 거를 좀 섞어서 좀 그 내용을 좀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도 작년에 이제 2.9에서 3.6으로, 올해 3.6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도 요거를 3.6보다 더 올릴 거다, 이렇게 또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글로벌 경제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상당히 지금 생산, 소비 이런 지표가 그 예상보다도 잘 나오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2% 후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 후반대로 올라가는 걸로. 최근에 옐렌 같은 경우에는 3% 옐렌 연준 후보자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3%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저런 전망보다도 오히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non-farm payroll이라 그래서 비농림업 부분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그게 한 20만 명 이렇게 나오다가 12월에 이제 7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컨센서스는 그게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한파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한 것 때문에 그런 걸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좀 그런 숫자가 앞으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볼 만한 정보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컨센서스는 2월 말하고 이제 2월 7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는데 그 전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부채 한도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 지역도 작년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넘어서 올해는 거의 한 1%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가 뭐 신문에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국가적인 그 레벨에서의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포르투갈하고 그리스가 이제 비교적 제일 최근에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인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아마 성공을 할 걸로, 그래서 올해 구제금융을 다 졸업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크라이시스는 없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제 ECB가 2014년 11월에 22차원, 그러니까 전 유로 차원에서의 금융감독기구가 생기는데, 그 금융감독기구가 생기기 전에 이제 1차적으로 전체 유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자산이나 건전성 테스트를 하고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건데,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몇몇 중형 은행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BIS 비율을 못 맞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예를 들어서 컴프레hensive 어세스먼트가 스트릭트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은행, 중형 은행들, 그리고 몇몇 건전성이 안 좋은 은행들 중심으로 딜레버리징을 하면서 그게 이제 경기 회복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얘네는 이제 머니터리 유니언, 유로는 머니터리 유니언은 했고, 지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뱅킹 유니언인데, 뱅킹 유니언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이제 동일한 감독기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일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구, 그다음에 맨 마지막 게 이제 단일한 어떤 레졸루션 기구, 그러니까 단일 정리기구, 우리로 치면은 자산관리공사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2015년 정도까지는 벌써 저 단일 감독기구는 2014년 11월에 설립이 되기로 예정이 돼 있고, 나머지 두 개도 한 2015년 정도까지는 설립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이제 피스칼 유니언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체제가 안정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중심국, 독일이나 이렇게 돈 많은 나라와 돈이 없는 나라 간의 어떤 컨플릭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보다는 좀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소비세율이 인상이 3%에서 5%로, 아니죠, 5%에서 8%로 올 4월에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가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된 보완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소득 보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기업들의 R&D 투자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보완 대책이 한 5조엔 규모인가? 그 정도, 예. 저거는 소비세율, 5.5조엔 정도의 보완 대책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97년도에 소비세율 인상했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는 최근에 아주 엔저 아바이노믹스 영향으로 수출도 좋고 성장도 전체적으로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지도부가 어떤 안정 속의 성장 이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8% 이렇게 성장할 때만큼의 성장은 못할 걸로, 하지만 7% 중반이나 초반 정도까지는 내년에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이 좋아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보다 좀 유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타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을 보시면 재정 지출은 원래 2013년 보면은 지금 재정 지출 증가율이
2.5%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원래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세수가 안 좋아서 이게 증가율이 좀 실적이 좀 많이 낮아진 걸로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올라간 숫자. 그러니까 작년에 뭐 추경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올해가 더 높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세수가 너무 적게 들어와서 이게 좀 실적이 낮았습니다. 근데 14년에는 한 4.1%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확장적인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올해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숫자를 전망을 했는데 그거는 외부적으로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정부 부동산 대책도 있고 최근에 그 양도세 다주택자 관련된 그 양도세도 폐지가 됐고 뭐 몇몇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올해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그 오름폭이 좀 축소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망의 주요 전제를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 그다음에 교역 신장률은 5.3%, 원유 도입 단가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 102불, 그다음에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봤고요. 내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소비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1.9%, 올해 3.4%, 내년에 3.8%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보다는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3.8%, 내년에 4.0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가 그 전망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이제 최근 나오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실제로 소비 그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심리 지수가 좋아지는 것만큼은 소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펜트업 디맨드다. 그러니까 이게 곧 실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펜트업 디맨드가 올해는 좀 이렇게 실현이 되면서 소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복지 예산 증액도 소비 여력 확충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가계부채라든가 전세 가격이 높은 거 이런 거는 좀 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최근에 이제 저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소비에 그 정의 효과를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보면은 이 가계 저축률이 높아지는 게 결국은 이게 딜레버리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출이 지금 이 퍼런 막대가 대출인데 대출이 이렇게 요즘에 증가하는 것보다 요 상환 빨간색 상환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가계 부분에서 소득이 늘어나는데 소비는 그만큼 안 늘어나고 그래서 저축이 늘어나는데 그걸 이제 소비에 쓰는 것보다는 그 자기의 부채를 줄이는 데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가계 저축률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그 소비에 이렇게 바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계속 설비 투자를 오버 프리딕션을 했는데, 설비 투자는 워낙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최근에 그 센티먼트를 가지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최근에 뭐 작년에 4차에 걸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최근에 예산안을 보면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현이 좀 되면은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특이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집권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폴리티컬한 그런 언서튼티가 좀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선행 지표들이 지금 다 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6.7에서 올해는 1.6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주거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해 놓은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추가 지정 이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사업이라든가 평창 올림픽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주거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좋아진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엔화 약세가 문제인데,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엔화 약세가 이렇게 산업 전반에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몇 개의 산업, 한 3개 정도 산업에 영향을 더 좀 집중적으로 미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엔화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77.06으로 공표 이후에 최저치가 제일 약세라는 거죠. 수출 단가를 보면은, 그래서 자동차나 기계류, 철강 요 3가지, 우리나라랑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요 3가지 산업에서 주로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출 단가 측면에서 기계류나 자동차, 철강이 약 5%에서 15% 정도 사이에 단가가, 우리나라가 일본이 저만큼 싸진 거죠. 수출 단가가. 그래서 저만큼 경쟁력이 생겼다. 근데 물량에서는 사실은, 물량에서도 그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기계류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18%, 10월 보면 18%, 10%까지 올라갔고요. 자동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일 두드러지는 거는 기계류고, 자동차에서 일본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철강 부분은 철강이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철강 산업이 지금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은 아직까지는 크게 좋아지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엔화 약세가 지금 한 30%, 한 1년 전에 대비해서 명목 환율로 한 30% 절하가 됐는데, 여태까지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더 절하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엔화 환율이 하락할 때 수출 물량도 같이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다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여태까지 지금 엔화가 한 30% 정도 절하가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익이 한 30%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익이 30%가 늘어났는데, 이거를 최근까지 단가를 많이 내린다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기업들은 이거를 단가를 내려서 이렇게 물량을 당장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R&D 투자 같은 거,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카 이런 거에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해서 작년하고 올해 예를 들어 토요타하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조 원 정도 R&D 하이브리드 이런 차에 투자하는데 10조 원 정도 썼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엔화 약세가 큰 한국 그 기업에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오히려 3, 4년 후에 이 R&D 투자한 게 그 실현이 됐을 때 그때 영향을 더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보면 우리나라는 연비가 한 리터당 한 30km 정도 나오는데 일본은 벌써 한 15km, 리터당 15km 나오는 이런 차를 만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 4년 후에 이런 연비가 반밖에 안 드는 이런 차가 우리나라를 공략했을 때, 예전에 미국 시장을 공략했을 때 현대 기아차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올해 수출은 그 전체적인 그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4.7에서 작년에 4.7에서 올해 7.2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게 여기 있고요. GDP 성장률이 작년 2.8, 올해 3.8, 내년 4.0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봤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용의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뭐 작년쯤, 그러니까 베이비붐 그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형태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사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보다는 뭐 사회 서비스업이라든가 보건업 이런 쪽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좋긴 하지만은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9만 명, 올해 43만 명, 내년에는 45만 명까지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물가는 아시다시피 올해 굉장히 물가가 낮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공급 요인에 그 기인한 거였고요. 근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 그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작년에 굉장히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재배 면적도 많이 줄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좀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집세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CPI 소비자 물가 집세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요인으로 봐서는 GDP 갭률이 2015년쯤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목임금도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걸로 오름세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최근 3, 4년간 상승률이 억제되면서 인상 압력이 누적됐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2014년에 이렇게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도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1.3%, 작년에는 1.3%, 올해는 2.3%, 내년은 2.8%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유가가 낮은 수준을 보여서 올해 굉장히 흑자 비중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거의 몇 프로대였죠? 5%대까지 올라갔나요, 올해? 예. 그러니까 작년에 5.7에서 5.8%였는데 올해는 좀 흑자액도 좀 줄고 그래서 올해는 한 4%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상품 수지가 이제 그 흑자를 주도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억 불, 올해 550억 불, 내년에 450억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하면은
올해부터 한 3%, 뭐 3.9, 3.8, 3.7 이 정도 수준의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이 3% 중후반인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정도는 지금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잠재 GDP 레벨이 그 잠재 레벨보다 현재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 갭이 닫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수출 기여도는 이제 그걸 나눠보면은 올해 3.8% 중에서 한 2% 정도가 2%포인트가 수출, 1.8% 정도가 내수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글로벌 위기 직후에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그때 내수 굉장히 안 좋고 이랬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로 보면은 QE 테이퍼링에 따른 어떤 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유출되면서 몇몇 그 펀더멘탈이 안 좋은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걸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예를 들어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아베가 굉장히 우익적인 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동북아 지역에 어떤 그런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의 리스크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상 여건이 악화된다거나 할 때는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혹시 안 좋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더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3% 이런 식으로 좀 GDP 대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